네, 94회 전산학의 1급 특별회차 이론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보고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항목은 무엇입니까? 1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나 그 다음에 채권자들은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자금을 대여해 주려면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또는 신용 상태가 어떻다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 회사에 재무제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거기에 매출 채권이 있고 단기 대금이 있고 미수금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먼 훗날 미래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먼 훗날 미래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지출이 되고 이런 현금 흐름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번, 경영자의 수탁적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경영과 소유의 분리.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금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경영자들을 즉 대표이사를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대표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대표를 해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정보를 어디에서 재무제표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는 화폐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비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의 개념 체계는 화폐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아래 현금 계정에 대한 날짜별 거래 내용의 추정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분개하면 되죠. 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금 계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죠. 그쵸? 그러면은 전개한 것을 분개하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요 현금을요, 요 앞에 있는 요 계정 과목 있죠. 여기 계정 과목이 있으면은 요 현금을요, 왼쪽은 차변이니까 요 현금이 여기로 오게 되면은 차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뭐다? 현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변은 대변이니까 현금이 대변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현금을 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들어오는 거, 대변은 현금이 나가는 거. 들차나되죠. 자, 현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습니까? 첫째, 자본금 출자했겠죠. 둘째는요, 임대 보증금, 보증금 맡겼겠죠. 보증금 받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나갔다. 왜 나갔을까? 여기가 차변이죠. 여기가 대변이니까. 그럼 차변은 뭐다? 원재로 들어왔네요. 원재로 사온 거죠. 그쵸? 외상매입금은요, 현금이 나갔는데 왜 외상매입금 왔을까? 외상값을 갚았겠죠. 그쵸?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1월 7일 현금 1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야, 이거는 전산회계 2급 수준인데, 그쵸? 아,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자, 아무튼 맞는 말이죠. 두 번째, 1월 10일 날에 원재료 매입하고 현금을 주었다. 당연하죠. 여기는 원재료가 들어온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들어왔네.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3번 1월 15일 요거죠. 자, 임대보증금 5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다. 아니죠. 임대보증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요 중간으로 대변에 있으니까 얘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주었다 하면 안 되지.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죠?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준 게 아니죠. 주었으면은 대변에 나가야죠. 그쵸?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3번이 틀렸습니다.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1월 20일 날 거래처 외상매입금 3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렇죠.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감소했고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을 주면서 상환, 갚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그림을 좀 볼게요. 다음 중 아래 빈칸의 내용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수 수익이 뭐뭐가 되어 있다면 단기 순이익은 많아지고요. 상급 비용도 뭐뭐가 되어 있다면 단기 순이익은 많아지겠죠. 그쵸?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요 내용을 좀 아시면 돼요. 이번 회차에 이 문제가 전산회계 2급에서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볼게요. 우리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익은 당연히 돈을 버는 거고 비용은 당연히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아지면은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여기서는 문제가 뭡니까? 단기 순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된다. 과다하게 계산된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많아지려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 회계에서 이래 나와 있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이다. 즉, 내 거는 많아지고 갚을 게 줄면은 그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거는 작아지는데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진다면 그때는 비용이 나온다. 이런 걸 비용의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만 알면은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럼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알죠? 선수란 말은 우리 회계에서 뭐다? 부채를 의미하고요. 성급이란 말은 우리 회계에서 자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선수는 부채니까 부채가 어떻게 되어야만 이익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들어야만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과소하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자산이 어떻게 돼야만 당연히 이익이 많아지겠습니까? 자산은 내 거니까 내 거가 많아야만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과대하게 계산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답은 몇 번이다? 3번의 과소계상, 과대계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갚아야 할 돈은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급은 내 거죠. 내 거는 뭐다? 많으면은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회계정보의 속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속성은 하부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재무회계 개념책에서 쌤이 강의를 했을 때 이제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속성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갖기 위한 속성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자, 회계정보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 두 번째는 실효성이 있었죠. 그럼 이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크게 쌤이 그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측가치, 둘째는 피드백가치, 셋째는 적시성이 있다 해가지고 예피적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 있는데, 신뢰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속성이죠. 그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 검증돼야 되고, 세 번째 중립을 지켜라 해가지고 표검중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막히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죠?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목적 적합성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적시적으로 이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세 가지가 아니면은 걔가 답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의 표현의 충실성. 자, 이 아이는 그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5분 문제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제5자산의 간부 손실이 만원 발생했고요. 이 중에서 8,000원은 정상적 간부이고 2,000원은 비정상적 간부랍니다. 다음 중
간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재고자산의 간모 손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간모 손실이 뭐죠? 기말에 이제 우리가 재고 파악을 했는데 장부의 수량하고 실제 창고에 들어있는 수량이 안 맞을 때 간모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량이 하락한 경우죠. 그럼 하락했다면은 이 하락한 원인을 정상적 간모하고 비정상적 간모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상적 간모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되는 거고요. 비정상적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경우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구분 등식 요거 기억나십니까? 매출총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법인세차감 전손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등식. 그쵸? 자, 요 등식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간모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러면 이 10,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만 중에서 8,000원만큼은 정상적 간모래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라고 했죠.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비정상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2,000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가성이 있는 경우는, 즉 정상적인 간모는 8,000원이니까 정상적 간모 8,000원은 매출 원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뭐라? 잠시만요. 이게 여기로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디로? 얘는 여기로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럼 이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잘못 설명한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1번, 단기순이익을 많은 만큼 감소를 시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매출원가로 가던 영업의 비용으로 가던 손실이 전체 얼마예요? 10,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10,000원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1번은 맞는 거예요. 문제는 틀린 걸 묻고 있죠. 2번, 재고자산을 많은 만큼 감소를 시키죠. 당연한 겁니다. 왜? 많은 만큼의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자산도 10,000원이 감소가 되겠죠. 3번, 매출총이익이 8,000원이 감소된다. 자, 매출총이익 볼까요?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건데 매출원가에 8,000원만큼을 포함을 했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8,000원만큼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8,000원만큼을 더 빼야 되겠죠. 그럼 더 빼야 되니까 그만큼 뺀 만큼 이익은 뭐다? 감소, 줄어들겠죠. 그쵸? 그럼 3번도 맞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많은 만큼 감소가 된답니다. 자, 영업이익은 공식이 뭐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결국은 매출원가를 8,000원만큼을 더했으니까, 즉 포함을 했으니까 매출총이익이 8,000원만큼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작아지면은 영업이익도 뭐다? 요 8,000원만큼은 작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10,000원만큼 작아지지 않겠죠. 왜요? 이 10,000원 중에서 2,000원만큼은요, 어디에? 영업의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8,0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지, 2,000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뭐다? 법인세 차감 전수는 이익부터 감소가 되는 거지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 공식을 알지 못하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 공식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현금 및 현금 손자산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현금과 현금 손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현금은 일반적으로 지폐와 주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또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 있었죠. 그게 주로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첫 번째로 자기하수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뭐 그거 외에도 뭐 가계수표, 송금수표, 일람출구보험, 뭐 배당금 지급 통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손자산이 있는데요. 현금 손자산은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이 있죠.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누구?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답은요.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들. 맞는 말이죠. 자, 2번. 당좌 차율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었죠.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즉, 수표를 발행할 때 내 잔고에 그 잔액이 0이란 말이에요. 0이면 원래는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당좌 차율 계약을 맺었다면 그때는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수표를 마이너스로 발행할 수가 있죠. 결국은 당좌 차율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한테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들 아시는 거니까 크게 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3번. 우편화증서, 전신한증권 등의 통화대용증권. 예, 맞는 거고요. 타임바잉 수표도 현금이었죠. 통화대용증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근데 이때 이제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이제 종류가 주식과 채권 둘 다 해당되지만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해당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었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주식만 해당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근데 이때 문제는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일단 가지고 있는 그 보유 목적이 뭐죠? 일단 둘의 공통점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즉 무슨 소리죠?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뭐다, 얘들은 12월 말일 날에 결산만 되면은 현재의 주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있었고 매도가능증권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뭐죠? 중요한 게 시세차익이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말의 주가, 누구? 공정가치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기보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정가치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매매가 목적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은 엔드가 아닌 오화가 되기 때문에, 그쵸,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 투자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빨리빨리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도 수익과 비용이고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근데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은 현금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으로 당연히 뭐다?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요, 평가할 때는 뭐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잠재적인 수익과 비용으로서 자본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은 처분이 되는 그날까지는요, 일단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 그렇죠, 숨겨놨다가, 즉 이 말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해 놓았다가 나중에 처분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익과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만 수익과 비용이 되는 거고, 요 평가 손실과 이익, 즉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과 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된다는 거,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 누구이죠? 평가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평가이익이에요. 미실현,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평가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순이익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죠.
그러면 수익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거고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 이게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이 만약에 시장성이 있다가 얘가 깨어지게 되면은요. 엔드가 아닌 오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시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왜요? 시장성이 상실하게 되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는 건데, 그쵸? 여기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보았듯이 평가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당연히 얘는 기타 포괄성의 누계액인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영업권, 사업자산권, 개발비, 연구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자, 1번이 틀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죠. 근데 무형자산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그 개발비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연구 단계가 바로 R이죠. R. 우리가 흔히 이제 신문을 보면은요, 뭐 R&D 투자를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R&D. R이 이제 리서치 연구 단계이고요. D가 디벨롭 개발 단계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연구 단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때 쓴 이름이 연구비였죠. 뭐 경상의 연구비. 근데 개발 단계는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이때 요 개발비가 자산이 된 경우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만 되는 거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무형자산을 취득 후에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유형자산의 논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취득 후에 자본적 지출의 요건이 된다면 그때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물리적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우리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렇죠. 이 무형자산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으면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죠. 즉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20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쌤이 그 재무회계 공부할 때 요 서머리에서 이미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아무튼 8번 문제는 1번이 답이에요. 네, 9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마다 계속 이 내용을 현재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외워봅시다. 그래서 거의 뭐 지겨울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는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눕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알고 있죠? 다음 세 번째,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눕니다. 뭐 더 나아가면은 뭐도 있죠? 뭐 준 변동비, 준 고정비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원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가, 누굽니까?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노비였죠. 자, 가공원가는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인데, 즉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원가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있다면 그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원가, 즉 빵으로 전환시켜주는 원가예요. 그래서 이 가공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공비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이제 직접 노비 플러스
제조원비가 있다. 즉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기초원가하고 강원가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직접 농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한다. 그게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과 7번은 이제 매물원가, 기회원가인데 이 두 개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이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해가지고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이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여러 가지 다른 원가들이 있겠죠. 그 원가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차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너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우리 변동비부터 해볼게요. 변동비는 전체 생산량, 이걸 다른 말로 조업도라고 하죠.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다. 그런 얘기 했고요. 고정비는 이제 생산량 늘어난다. 즉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암기할 게 있겠지만 이 8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9번 문제는 우리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림 보니까 자, 9번 문제가 회사의 10월 중 당월 총 재원가는 60만 원이고요. 10월 초에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 있었고 10월 중에 원재료 구입액이 35만 원, 그리고 가공원가가 30만 원이라면 10월 말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을 아셔야만 풀 수가 있죠. 물론 제공품 계정은 평소에 많이 공부하니까 거의 다 외우실 거고요. 자, 원재료도 뭐 수업에서 언급했으니까 다들 아실 건데 그래도 요 계정도 그려 놓으시면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계정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럼 볼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뭔가 하면은요, 10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냥 기말이라고 해요. 기말. 물론 이제 이거는 월말, 월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기말이라고 할게요. 쉽게. 기말. 그러면 기말의 원재료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치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려면은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를 더하고 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 재료비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초 원재료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10월 초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초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8만 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8만 원 일단 넣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밀가루가 저번 연도에 쓰고 남은 밀가루가 이번 연도로 넘어온 거죠. 아니면 저번 달에 쓰고 남은 밀가루가 이번 달로 넘어온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번 달에 기초에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 있다 그런 얘기죠. 저번 달에 쓴 게 넘어온 게 8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밀가루 좀 더 사와야 되겠죠. 밀가루 사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월 중에 35만 원만큼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3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밀가루 창고에는요, 저번 달에서 넘어온 거 8만 원하고 이번에 구입한 거 35만 원이니까 합이 얼마? 43만 원치의 밀가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밀가루는 말 그대로 재고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즉 소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가 되는 거고, 맞죠? 쓰고 남은 게 누구다? 기말 원재료인데 문제가 쓰고 남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남은 걸 구하기 위해서는 써버린 거, 즉 재료비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 재료비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재료비가 문제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안 나와 있다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제공품 계정에 단기총 제조원가 있죠. 요 재료비는 요 단기총 제조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는 우리 불러볼까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얘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생략을 하게 된다면, 물론 뭐 나온다고 치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재료비는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다?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구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단기 총 재원가를 우리가 전체 합을 알아가지고, 맞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개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 제조원가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여기 60만 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60만 원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요 세 개를 빼면 되는데 이 세 개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아니요. 나와 있어요. 어디에? 가공원가 30만 원이 이 세 개의 합이죠. 왜요? 가공원가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직접 노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도 불러주죠. 왜냐면 경비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쵸? 그럼 아무튼 간에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비잖아요. 그럼 이 가공비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니까 결국은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6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큼이 가공비였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60에서 30을 뺀 얼마? 30만 원 되겠죠. 그럼 결국 얘가 30만 원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잘 기억하세요. 단기 총 재원가가 60만 원인데 요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공비가 30만 원이니까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30만 원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30만 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얼마? 43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요, 여기 얼마 남아요? 13만 원 남겠죠. 맞습니까? 얘가 기말 원재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으니까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의 크기가 크고 주문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가 계산이죠. 주로 이제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은요, 그 주문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제품은 두 가지 종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품마다 들어가는 게 따로따로 이렇게 원가가 나눠지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간접비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간접비가 이제 여러 제품에 들어가니까, 그쵸? 그 간접비를 어떻게 한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이런 걸 또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실제 쓴 만큼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예정 배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배웠는데, 그런 경우를 쌤이 정상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한다. 그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직접 원가는 실제 원가를 제품별로 직접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직접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쓴 거기 때문에 직접 원가는 그냥 실제 쓴 만큼을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그래서 예정 배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3번에 제조 간접 원가, 즉 제조 간접비는 어떻습니까? 얘는 실제 원가로 배분할 수도 있지만 예정 원가로 배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정 원가로 배분하는 것을 쌤이 뭐라고 했죠?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간접비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빨리 구하려면 결국 뭐다? 정상 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즉 예정 배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정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잘못된 거겠죠. 자, 4번이 왜 잘못되었을까?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했을 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쵸? 예, 그래서 다품종 소량이란 말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쵸?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좀 올바르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그런 기업에서 더 적합한 원가 계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일단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문제가 일단 제조원자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제조원자비의 기계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자, 우리 이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선생님이 요 세 가지를 세팅을 하고 있죠. 그쵸?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맞습니까? 근데 쌤, 예정 배부율 구하라고 했는데 예정 배부율 공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문제는요, 예정 배부율을 물어봐도 이 내용을 세팅하지 않으면 거의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일단 세팅하세요. 자, 세팅하고 나서 자, 쌤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가 주어져요. 보통 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공식이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 쌤 방식으로 했을 때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기준이죠. 이게 예정 기준이 아니죠, 절대로. 그쵸? 근데 이때 이 예정 배부율은 또 쌤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간당, 1시간당 예정 이제 단가라고 했잖아요, 쌤이. 그쵸? 그럼 얘를 구할 때는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제조원자비의 예상된 총액에서 예상된 총 기준을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일단 누구를? 예정 배부율을 물어보니까, 그쵸? 결국 여러분 생각에는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 공식이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공식이 대입되려면은요,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공식으로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얘를 x로 놓고, 맞죠? 예정 배부액의 공식이 이거니까 요 금액 구해가지고 얘를 x로 놓고 얘를 구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구해볼까요? 결국은 얘하고 얘가 필요하네요. 자, 문제 보니까 실제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2,350만원. 자,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얘가 되겠죠, 얘가. 그럼 여기다가 2,350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부 차이는요, 여기 나와 있죠? 과대 배부 150. 그럼 여기가 과대 150이죠. 그럼 도대체 이제 예정 배부가 얼마였길래 배부 차이가 얘보다 150만 원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150만 원 더 하면 되겠죠? 얼마? 2,50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정 배부가 2,500이었으니까, 맞죠? 예정 배부가 실제보다 150을 과대하게 배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2,500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예정 배부율 x 곱하기 실제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그럼 실제 기준이 얼마예요? 실제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이죠? 맞죠? 500시간.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2,500에서 500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5, 25니까 얘는 뭐다? 5만 원이 되겠네요. 1시간당.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은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자, 요 그림으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용역수 관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묶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보조 부문의 용역수 관계를 고려한다고 했지, 뭐 완전히 고려하느냐, 일부 고려하느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쵸?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직접배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 무시한다고 했죠. 근데 상호는 어떻습니까?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경우고, 단계는요, 일부만 고려하는 경우죠. 근데 문제에서는 고려하는 걸 묻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나 일부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단계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하는 거지만 일부라도 고려한다는 것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A와 B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고려한다, 일부만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묶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일부 고려이던 완전 고려이던 그냥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배울 법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A와 B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13번입니다. 자, 13번부터는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중 전자승간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공식이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죠. 자, 그 예외인 경우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일괄 발행 세원기한서죠. 다른 말로 뭐 월합계 세원기한서라고 하는데 그 한 달에 이제 2건 이상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세원기한서를 2장 이상 주게 되면은 총이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장의 세원기한서에다가 한 달치를 다 몰아가지고 작성일자를 공급 시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자로 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괄 발행 세원기한서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죠. 그렇죠. 발급을 오늘 했다면은 내일까지는 전송하자. 자, 그런 얘기 했죠. 자, 3번. 전자세원기한서 관련 관세는 미발급, 지연발급 관세와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등이 있다. 당연한 거죠. 발급을 하라고 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발급하거나 또는 전송하라고 했는데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전송하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법한테 개겼다는 얘기죠. 개겼으니까 어떻게 한다?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그 발급 의무자라고 하는 게 전자세원기한서인데요. 전자세원기한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즉 이때는 과세와 면세가 있다면 같이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와 면세를 합쳐가지고 이 합계가 10억이 아니죠. 얼마? 3억이죠, 3억. 그래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참고하세요. 자, 전자세원기한서 의무 발급자는 누구? 법인 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과세와 면세 합쳐가지고 합계가 얼마?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10억 원이 아니에요.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자,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아무튼 뭐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뭐 추가로 또 개설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둘 이상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할 사무소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등록하는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 무슨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이제 둘 이상이에요. 그쵸? 둘 이상인데 단위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사무장에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사업장은 원래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장이 둘 이상이니까 맞죠? 복잡하다. 그냥 한 곳에서 몰아가지고 모든 업무를 하겠다. 그래서 이때 사업자 단위라는 얘기는 둘 이상이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그냥 등록 신청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점과 지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이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이 하고 세원기한서 발행까지 납부까지 모든 걸 다 사업자 단위 즉 본점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괄납부 사업자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총괄납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입니까? 납부만 같이 하는 거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모두 각 사업장마다 하는 거예요. 이 차이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한번 읊어볼까요? 첫째 뭐가 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팔면 되는 거예요. 또는 돈을 주고 재화를 수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자, 가를 볼게요. 자, 상품을 국외로부터 수입을 했답니다. 여러분, 상품을 국외로부터 수입했다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재화의 수입. 그럼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출했답니다. 아무튼 돈을 받고 해외에다가 수출을 한 거죠. 근데 수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잖아요. 물론 이게 0%를 과세하다 보니까 영세율인데 영세율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가 과세를 안 하는 거지 영세율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쌤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먼저 볼게요. 자,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그럼 사업용으로 쓰고 있던 기계를 팔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나오죠. 자, 우리 그런 분계들 전부 다 매일매일 시중표에서 뭐 기계장치 판매하는 거 다 분계한 적 있었죠. 그때 세원계한서를 발급하고 부가세까지 과세해가지고 과세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업용 기계장치를 파는 것도 당연히 돈 받고 물건 파는 거니까 이것도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와 라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왜 정답이 될 수 없느냐? 자, 4번은요, 참고로 양도 담보죠. 자, 담보의 동그라미. 담보는 쉽게 얘기하면 보관이죠, 보관. 그쵸? 회계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담보는 거래가 아니에요. 담보는 너한테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이 차를 줄게 라고 그냥 보관만 해놓은 거지. 즉, 담보만 걸어놓은 거지. 실제로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담보는 절대로 뭐다? 담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서 보여드린 내용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렇게 5줄 기억나십니까? 담보의 제공. 그때 담보가 이 담보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양도하는 거,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공매나 경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일부 수용들은 또 공급이 아니다. 그렇게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5분까지 문제를 다 풀어드렸네요. 네, 여기서 이론 문제 풀이도 마감을 하고요. 자,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